친정이 망했으니 넌 이제 개털이지. 이년아, 당장 도장 찍고 맨몸으로 꺼져. 제 시어머니가 제 짐가방을 복도 바닥에 걷어차며 내뱉은 말입니다. 10년을 친딸처럼 품어주겠다던 그 입에서요. 친정 자금 25억을 시댁에 쏟아부으며 식모처럼 살아온 며느리한테 친정회사가 망한 줄 알고 던진 첫마디가 그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망한 게 아니라 강남 한복판으로 더 크게 날아오르는 중이었다는 거요.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저는 강남 50층 신사옥 꼭대기 펜트하우스 거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입주 준비가 한창이라 거실은 텅 비어 있었지요. 가구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바닥에는 이삿짐 센터에서 깔아둔 두꺼운 보양제가 발밑에서 서걱거렸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강남 일대의 야경이 발 아래 보석처럼 깔려 있었어요. 차들이 강물처럼 흐르고 빌딩들이 제 키를 다투며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을 내려다보면서도 제 마음 한쪽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삿짐 센터 직원이 건네준 입주 점검표가 들려 있었지요. 거실 등 점검 완료, 주방 수전 이상 없음, 발코니 세시 마감 확인. 그런 사소한 항목들에 동그라미를 치다가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갔거든요. 한쪽 임시 테이블 위에는 며칠째 저를 짓누르던 종이 한 장이 뒤집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남편 재킷 안주머니에서 나온 최고급 호텔 라운지 2인 결제 영수증. 저는 그걸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해 일부러 뒤집어 두었던 겁니다. 마치 안 보면 없던 일이 되기라도 할 것처럼요.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참 우습지요. 저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그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종이는 며칠 새 제 손에서 만져지고 또 만져져 모서리가 부드럽게 달아 있었어요. 새벽 1시 47분 결제, 와인 2잔, 디저트 2접시, 그리고 결제자, 이름란에 또렷하게 박힌 제 남편의 이름. 그 옆자리에 앉아 있었을 여자의 얼굴을 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다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알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이걸 몰랐다면 저는 또 10년을, 아니 죽을 때까지 그 집 부엌에서 식은 밥을 먹으며 살았을 테니까요.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회색 니트, 머리는 대충 하나로 묶은. 남편이 손님들 앞에서 우리 집사람은 꾸며도 촌스러워. 참 사람 난감하게 해. 라며 면박을 주던 바로 그 차림이었지요.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난 10년을 되짚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일에 미친 사람처럼 사셨어요. 작은 공장 하나로 시작해 맨손으로 회사를 키워낸 분이셨지요. 새벽에 나가 자정에 들어오시는 게 일상이었고 저는 늘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차려준 밥을 식탁에 혼자 앉아서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다른 집 식구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래서였을 겁니다. 제가 평생 갈망한 것이요. 저는 북적이는 가족이 갖고 싶었습니다. 명절이면 좁은 부엌에서 부침개를 부치고 시끌벅적 모여 앉아 밥을 먹고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고생했다. 오늘은 내 덕분에 살았다. 한마디 해주는 그런 따뜻한 가족이요. 돈으로는 채울 수 없던 그 빈자리가 제 평생의 결핍이었고 동시에 가장 간절한 소망이었지요. 그러니 재민 씨를 만났을 때 제가 어땠겠습니까? 연애 시절 남편은 더없이 다정했습니다. 제 손을 잡고 명희야, 우리 집은 사람이 많아서 늘 시끌벅적해. 너 이제 혼자 밥 먹게 안 할게. 하고 웃던 사람이었지요. 시어머니 서순옥 여사도 첫 상견례 자리에서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셨습니다. 어미 없이 큰 게 얼마나 외로웠겠니? 이제부터 내가 친딸처럼 품어줄게. 우리 집 식구 된 거야.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어요. 정말 바보같이요. 저는 그 따뜻함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제가 가진 모든 걸 그 집에 쏟아부었지요. 무능한 남편의 길을 살려준다고 유통사업 자금 20억을 친정법인 명의로 보증 서줬습니다. 아버지가 명의야, 재민이 사업 제대로 들여다보고 보증 서는 거냐? 사람 믿는 거랑 돈 맡기는 건 다른 거야. 하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아버지, 재민 씨도 이제 우리 식구잖아요.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하고 우겼지요. 시어머니가 친척들한테 진 빚 5억도 군말 없이 갚아드렸습니다. 명절이면 양가 차례상 비용을 다 댔고 시동생 정재석 씨 결혼 자금도 보탰고요. 시어머니 백화점 VIP 카드 결제 대금도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그토록 원하던 식구가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빈 거실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제 발소리만 텅 빈 공간에 울렸어요. 보양제 위를 걷는 그 둔탁한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제야 또렷이 인정했습니다. 그 모든 헌신이 무엇으로 돌아왔는지를요. 조롱으로 돌아왔습니다. 외도로 돌아왔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우리 집사람 옷 입는 거 보면 어디 시장 좌판에서 막 골라온 사람 같아. 내가 창피해서 하던 남편의 비웃음으로 친척들 모인 자리에서 제 친정이 돈은 좀 있어도 어디 근본이 있니? 공장집 딸은 티가 난다니까 하던 시어머니의 입으로 명절마다 좁은 주방에 저를 가둬놓고 거실에서는 동서가 친정에서 받아온 한우 세트를 자랑하며 깔깔거리던 그 웃음소리로 그리고 마지막엔 저 호텔 영수증으로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창가에 다시 섰습니다. 아까 직원이 짐을 정리하다 한쪽 서랍장 하나를 미리 들여놓았더군요. 저는 그 서랍을 열고 안에 넣어둔 태블릿 하나를 꺼냈습니다. 친정회사의 자금 흐름이 들어있는 보안 태블릿이었어요. 저는 명목상 며느리이기 전에 연매출 1,000억을 넘기는 그 회사의 실세 임원이었으니까요. 그들은 그걸 끝까지 몰랐습니다. 제가 단순히 돈 많은 집 딸인 줄로만 알았지 그 돈줄을 실제로 쥐고 흔드는 사람이 저라는 걸요. 제가 부엌에서 식은 밥을 먹으며 노트북으로 들여다보던 게 남편 회사 장부만이 아니었다는 걸요. 화면을 켰습니다. 푸른 불빛이 어두운 거실에 떠올랐어요. 손끝으로 항목들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시댁과 연결된 지급 보증 내역들이 줄줄이 떴습니다. 남편 유통회사 만기도래 보증 20억, 시어머니 아파트 담보 연대 보증, 시동생 사업 운영자금 지원, 모두 친정법인 명의로 제 결제 라인으로 묶여 있는 것들이었지요. 수십억이 그 집안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항목들 위에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갱신 거절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저 집안은 만기가 돌아오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항목들 위에 손끝을 가만히 올려두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지도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지도 않았고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어요. 10년간 쌓이고 쌓인 무언가가 어느 순간 분노조차 넘어서서 차가운 결정체가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펄펄 끓던 물이 다 졸아붙고 남은 단단한 소금 같은 거요. 그러다 문득 안방에서 새어나오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이었지요. 제가 영수증을 손에 쥐고 멍하니 서 있을 때 닫힌 안방 문틈으로 시어머니가 아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병원장 딸이 너한테 마음 있다며 그 정도 집안은 돼야 내 옆에 세울 맛이 나지. 저 수준 안 맞는 공장집 딸려는 슬슬 치워. 친정까지 망하면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야. 그 속삭임을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다 들었습니다. 굳어가는 제 얼굴을 똑똑히 보면서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꺼졌습니다. 10년간 켜져 있던 불이요. 언젠가는 저들도 나를 진짜 식구로 여겨주겠지 하던 그 가망 없는 불씨가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닫았습니다. 아직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은 채로요. 지금 당장 누를 생각은 없었습니다.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며칠 안에 친정회사의 큰 뉴스가 세상에 나갈 예정이었고 저는 그 뉴스를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올 겁니다. 자기 입으로 저를 내치고 자기 손으로 도장을 내밀겠지요. 저는 그저 그 순간을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요. 태블릿을 다시 서랍에 넣고 저는 창가로 돌아섰습니다. 화려한 야경을 등진 제 그림자가 텅 빈 거실 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보양제 위에 누운 제 그림자는 어쩐지 낯설게 길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요. 어쩌면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0년간 부엌에 갇혀있던 이명희가 아니라 이제 막 그 부엌 문을 안에서 잠그고 나오는 이명희로요. 저는 영수증을 다시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걸 뒤집어둘 필요가 없었어요. 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그 종이는 이제 제게 상처가 아니라 칼이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첫 번째 무기요. 창밖으로 새벽이 멀었는데도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 불빛들 어딘가에서 제 남편은 누군가와 와인을 마시고 있을지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제 카드로 산 명품 가방을 쓰다듬으며 잠들었을 테지요. 그들은 자기들 세상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서 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모래를 제가 며칠 안에 손바닥으로 쓸어버릴 거라는 것도요. 저는 통유리창에 손바닥을 가만히 대어봤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이 펜트하우스도, 이 신사옥도, 저 발 아래 펼쳐진 모든 것도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따뜻한 가족 대신 제게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가족은 가짜였지만 이것들은 진짜였지요. 그리고 어쩌면 진짜 가족은 30년을 한자리에서 묵묵히 회사를 지켜온 제 아버지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일에 미쳐 제게 따뜻한 가정을 못 줬다고 평생 미안해하시던 그 무뚝뚝한 양반 한 사람뿐이었는지도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페인트 냄새가 섞인 새 건물의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어요. 다음 며칠이 모든 것을 바꿔놓으리란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감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미뤄둔 숙제를 마침내 펼쳐든 사람처럼 묘하게 차분했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야경을 한 번 더 내려다보고 천천히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빈 거실에 제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소리가 제 것처럼 들렸습니다. 친정에서 뭐 하나 제대로 보내올 줄도 모르는 공장 집딸은 손맛까지 천박하다니까. 명절날 시어머니가 동서 들으라는 듯 부엌 쪽을 향해 던진 말입니다. 제가 새벽부터 그 집 차례상을 혼자 다 차리고 있을 때요. 그 한마디가 어떻게 제 10년을 통째로 설명하는지 그날의 부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처가 자본으로 사장 행세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 열등감을 저를 깎아내리는 걸로 풀었습니다. 그 열등감을 엉뚱하게도 저를 깎아내리는 걸로 풀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회색 니트에 검정 슬랙스 차림으로 나갔더니 남편이 손님들 앞에서 대놓고 그러더군요. 우리 집사람이 참 꾸밀 줄을 몰라요. 돈을 쥐어줘도 저 모양이에요. 어디 시골 면사무소 직원 같지 않습니까? 하, 손님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물잔만 들여다봤어요. 그 니트가 제가 디자인 회의 끝나고 부랴부랴 사입은 30만 원짜리라는 걸 남편은 알 리 없었지요. 알았어도 비웃었을 거고요. 그 사람한테 중요한 건 제 옷이 아니라 저를 낮춰야 자기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그 비뚤어진 셈법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만들어드린 백화점 VIP 카드로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척척 긁으면서도 입만 열면 제 친정을 깎아내렸어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방을 자랑하다가 누가 어머 사부인 댁에서 해드린 거예요?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우리 며느리 친정이 돈은 좀 있지. 그런데 뭐 하겠니? 근본 없이 공장 돌려번 돈인데.
수전노 집안이라 줄 때도 생색은 또 얼마나 내는지 몰라. 생색을 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조용히 통장에서 빠져나가게만 했어요. 그런데도 그 양반 입에서는 제가 늘 돈을 던지며 유세를 떠는 사람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그게 더 사람을 미치게 했지요. 저도 욕을 먹고 안 주면 더 큰 욕을 먹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미로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명절만큼은 버텼습니다. 아니, 명절을 오히려 기다렸어요. 우습지요. 그 북적이는 집안이 저한테는 그렇게도 갖고 싶던 식구의 모습처럼 보였거든요. 제가 부침개를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제가 이 집의 일원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종일 부엌에 서서요. 그 명절도 그랬습니다. 저는 비좁은 주방에 온종일 갇혀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다 손목이 시큰거려도 허리가 끊어질 듯해도 누구 하나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점심때가 지나 배가 고파 식탁 구석에서 식은 밥 한 술을 물에 말아 먹는데 그마저도 마음 편히 못 먹었습니다. 왜냐면 그 와중에도 저는 노트북을 펴놓고 있었거든요. 부엌 한쪽 식탁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전을 뒤집다가 짬이 나면 남편 회사의 회계장부와 세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사장이랍시고 명함만 들고 다녔지 정작 회사 자금 흐름은 제가 다 봐주고 있었으니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친정회사 임원으로서 봐야 할 결제 서류도 그 부엌에서 처리했습니다. 기름 냄새 밴 손으로 화면을 넘기면서요. 그게 제 명절이었습니다. 한 손엔 뒤집개, 한 손엔 마우스, 거실에서는 동서 한지영이 친정에서 받아온 한우 선물 세트를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포장을 뜯으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부엌까지 들렸어요. 어머니, 이거 1등급이래요. 우리 친정 아빠가 어머니 입맛 까다로우시다고 제일 좋은 걸로 고르셨대요. 아이고, 사돈도 참, 이런 게 마음이지. 역시 사람은 집안이 있어야 한다니까. 그러더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부엌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분명 저 들으라고 한 소리였어요. 지영아, 너는 좋겠다. 친정에서 이렇게 딱딱 챙겨주고 어떤 집은 친정에 돈이 많다면서 시어른 한우 한 짝 보낼 줄을 몰라. 그저 부엌에서 전이나 뒤집지. 손맛도 천박한 게 집안 티가 난다니까. 저는 뒤집개를 든 채로 잠깐 멈췄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이 따끔했어요. 저는 그 통증보다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동서의 웃음소리가 더 아팠습니다. 어머니도 참 너무 솔직하세요. 하고 동서가 웃었지요. 그 웃음 속에 묻은 우쭐함을 저는 등으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친정이 한우를 못 보낼 집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한우 100짝도 보낼 수 있는 집이었어요. 다만 저는 그 모든 걸 돈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 가방값으로, 빚 5억으로, 보증 20억으로요. 그런데 그 양반 눈에 그건 안 보이고 동서가 들고 온 한우 한 짝만 보였던 거지요. 저는 다시 전을 뒤집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요. 그날 저녁 차례를 다 지내고 설거지까지 끝낸 뒤 저는 안방 쪽으로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들었어요.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척 통화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아들 이름이 나오기에 저도 모르게 발이 멈췄습니다. 그래, 재민아. 너 그 병원장 댁 딸 말이다. 그 집에서 너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한다며? 야, 그게 어디냐? 뼈대 있는 집안 딸 옆에 세우는 거랑 공장 집 딸년 끌고 사는 거랑 같겠니? 저는 물컵을 든 채로 굳었습니다. 지금 며느리? 아유, 그건 슬슬 정리해야지. 친정이 휘청하면 그때 바로 잘라내면 돼. 위자료? 그런 걸 왜 물어? 망한 친정 빚 옮겨붙기 전에 손 떼야지. 그게 사는 길이야.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속삭임이 어찌나 또렷하던지요. 저는 물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발을 돌렸어요. 안방으로 들어가 따지지도 컵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갔지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저는 굳어가는 제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기름 냄새가 밴 얼굴, 종일 부엌에 서 있어 푸석해진 얼굴. 그 얼굴이 거울 속에서 천천히 무표정해지는 걸 저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요. 슬픔보다 먼저 온 건 어떤 깨달음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를 식구로 여긴 적이 없었구나. 연애 때 다정했던 남편도 친딸처럼 품어주겠다던 시어머니도 전부 제 돈을 보고 한 연기였구나. 저는 그 연기를 진짜로 믿고 10년을 부엌에서 살았던 거고요. 제가 그토록 갖고 싶던 따뜻한 가족이라는 건 애초에 이 집엔 없었던 겁니다. 있었던 건 저를 빨아먹을 빨대뿐이었지요. 며칠 뒤 저는 남편의 재킷을 정리하다 결정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세탁소에 맡기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손에 잡혔어요. 그와 함께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제가 쓰지 않는 향이었지요. 달큰하고 진한 젊은 여자의 향이었어요. 영수증이었습니다. 최고급 호텔 라운지의 2인 결제 영수증, 새벽 1시 47분, 와인 2잔, 디저트 2접시, 손끝이 굳었습니다. 안방에서 들은 그 속삭임과 이 영수증과 향수 냄새가 제 머릿속에서 하나로 맞물렸어요. 병원장 댁 딸, 뼈대 있는 집안, 남편은 시어머니의 묵인 아래 이미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열등감을 채워줄, 자기가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상대를요. 제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남편한테 그 여자는 탈출구였던 거지요. 저는 영수증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그걸 제 코트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남편한테 따지지 않았어요. 던지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10년 전이었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는 거울 앞에서 무표정해지던 그 얼굴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친정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희야, 지금 회사로 좀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저는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30년 된 구사옥, 아버지 회장실로요. 회사 일이 끝난 늦은 시간이라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회장실 불만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 더미를 보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자 안경을 벗고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한숨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명희야, 내 얼굴이 왜 이러냐? 그 집에서 또 무슨 말 들은 거냐? 저는 대답 대신 코트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노안이 와서 멀찍이 들고 보시더니 입술을 꾹 다무셨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다만 그 무뚝뚝한 얼굴 위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분노였는지 아니면 딸을 그런 집에 시집 보낸 자책이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한참 만에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명희야, 회사 말이다. 이제 이 구사옥은 팔기로 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제조 설비는 다 정리한다. 강남에 새로 큰 빌딩 사서 본사도 옮길 거야. 구법인은 청산하고 새법인으로 간다. 명희야, 우리 회사 이제 더 크게 간다. 그건 부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지요. 회사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한 전략적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 뉴스가 신문에 나면 시댁은 분명 오해할 겁니다. 구사옥 매각, 법인 청산이라는 단어만 보고 친정이 완전히 망했다고 확신하겠지요. 그리고 그 양반 성격에 빚이 아들한테 옮겨붙기 전에 당장 저를 내치려 들 겁니다. 자기 입으로 저를 버리고 자기 손으로 도장을 내밀겠지요. 저는 그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뉴스 일정 그대로 진행하세요. 신문에도 크게 나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으셨는지 더 묻지 않으셨어요. 다만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부녀는 새벽이 다 되도록 회장실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각 일정과 신사옥 이전 계획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저는 다른 종이 한 장을 펼쳤어요. 시댁과 연결된 보증과 자금 지원 내역이었지요. 만기가 언제 돌아오는지, 갱신 거절을 하면 어느 순간 무너지는지 그 모든 숫자를 차갑게 짚어나갔습니다. 창밖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올 무렵 계획표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가방에 넣고 회장실을 나섰어요. 텅 빈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제 발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명절날 부엌에 서 있던 그 발과 같은 발인데 어쩐지 다른 발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식모가 아니었습니다. 쫄딱 망한 빚쟁이 집안 딸년이 어디서 밥벌레처럼 눌러앉으려고 해? 꿈도 꾸지 마. 당장 도장 찍고 맨몸으로 나가. 이년아. 제 짐가방이 복도 바닥에 나뒹굴던 날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침을 튀기며 한 말입니다. 친정이 망한 줄 알고 반나절 만에 비밀번호를 바꿔 저를 문 밖에 세워둔 그날 그 집 현관 앞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 신문 일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제 잡지며 뉴스며 제 친정회사 소식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어요. 30년 노포 제조기업 945 매각구법인 청산. 헤드라인만 보면 영락없이 망한 회사 같았습니다. 위기를 부풀려야 사람들이 클릭하는 세상이니까요. 진짜 내용은 기사 아래쪽에 작게 묻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출근길에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짐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이걸 어떻게 읽을지를요. 제 짐작은 한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날 오전 내내 시어머니는 전화통을 붙잡고 있었다더군요. 친척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돌렸답니다. 언니, 그 소식 들었어? 우리 며느리 친정 말이야. 드디어 망했대. 신문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났어. 회사 팔고 법인 청산한다잖아.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공장 돌리던 집안이 오래가면 그게 더 이상하지. 그러고는 사촌이며 육촌이며 다 끌어모아 부도서를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누구 하나 그래도 직접 확인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다들 시어머니 장단에 맞춰 어머, 그 집 진짜 망했대? 그럼 큰일이네 하고 입을 보탰을 뿐입니다. 그 양반이 가장 먼저 한 계산은 빚이었습니다. 친정이 망했으니 그 빚이 내 아들한테 옮겨붙겠구나. 그 전에 며느리를 내쳐야 한다. 빨리 깔끔하게. 그게 그 양반 머릿속에 든 전부였어요. 10년간 자기 가방값을 대주고 빚을 갚아주고 명절마다 부엌에 갇혀있던 며느리에 대한 정 같은 건 애초에 없었으니까요. 망한 빨대는 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반나절 만에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 짐을 싸기 시작한 거지요. 안방 옆 제가 쓰던 작은 방에 들어가 제 옷이며 화장품이며 잡동사니를 캐리어 2개에 마구잡이로 쑤셔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제가 그 집에 발도 못 들이게요.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날도 신사옥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평소처럼 도어락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 삐, 삐. 그런데 문이 안 열렸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또 안 열렸습니다. 세 번째 누르자 도어락에서 경고음이 길게 울렸지요. 저는 핸드백을 든 채 복도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처음엔 도어락이 고장났나 싶었어요. 그런데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그리고 사람 움직이는 소리, 누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막아선 채 저를 노려봤어요. 그러더니 발로 안에 싸두었던 제 캐리어 2개를 복도 바닥으로 거칠게 걷어차 버렸습니다. 쿵, 쿵. 캐리어가 넘어지면서 지퍼가 터져 제 옷가지가 복도 바닥에 쏟아졌어요. 속옷이며 스타킹이며 다 드러난 채로요. 여기가 어디라고 또 기어들어와.
도장 찍기 전엔 이 집 문턱도 못 넘어. 알아들어, 이년아. 저는 바닥에 쏟아진 제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1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비용을 대고 가전을 다 들여놓고 명절마다 차례상을 차린 집이요. 그 집에서 제 짐이 복도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길고양이가 물어다 놓은 쓰레기처럼요.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은 무슨 짓? 신문 다 봤다. 너희 친정 쫄딱 망했다며? 회사 팔아치우고 법인 청산한다면서 빚더미에 앉은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해.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침이 제 얼굴까지 튀었어요. 내가 진작 알아봤어야 했어. 공장이나 돌리던 근본 없는 집안이 오래 가겠냐고. 쫄딱 망한 빚쟁이 집안 딸년이 우리 아들 등쳐먹고 밥벌레처럼 붙어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코트 주머니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휴대폰 녹음 버튼을 조용히 눌렀어요. 화면도 보지 않고 손끝의 감각만으로요. 평소에 미리 연습해둔 동작이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집 현관에서 쏟아지는 모든 폭언이 한마디도 빠짐없이 제 주머니 속에 저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더러 빚쟁이라고요. 제가 이 집에 보탠 돈이 얼만지는 기억도 안 나세요?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 일그러졌습니다. 보태긴 뭘 보태? 다 네가 이 집 며느리 노릇하려고 한 거지. 우리 아들 사장 만들어준 게 그렇게 대단해? 어디서 생색이야. 그 잘난 친정 망했으니 이제 너 같은 게 무슨 쓸모가 있어. 개털된 주제에. 그 순간 소란을 듣고 안방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적어도 제 남편은 10년을 함께 산 사람은 어머니를 말리지 않을까? 그런 신락 같은 기대가 아주 잠깐 스쳤어요. 정말 아주 잠깐요. 그런데 남편은 팔짱을 낀 채 문지방에 비스듬히 기대섰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어요. 마치 처음 보는 물건을 평가하듯이요. 명희야, 이제 솔직히 말할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찌나 태어나던지요. 내 친정 든든할 때야 나도 참고 산 거야. 그런데 이제 빚더미라며. 내가 왜 너랑 계속 살아야 돼? 돈도 없는 여자랑? 우리 여기서 정리하자. 너도 알잖아. 우리 사이 진작 끝난 거 식은 지 오래됐다. 그 말을 새벽 1시 47분에 호텔 라운지에서 와인 마시던 사람이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분노가 솟구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아주 차분했어요. 마치 텔레비전에서 남의 집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요. 그 사람의 비열한 본심이 그렇게 거침없이 쏟아지는데 제 안에서는 마지막 남아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종이 뭉치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에따, 이거나 찍고 꺼져. 그러고는 그 종이를 제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종이가 제 어깨에 맞고 복도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미리 다 준비해둔 불공정하기 짝이 없는 합의서였지요. 위자료? 그런 건 꿈도 꾸지 마. 빈손으로 들어왔으면 빈손으로 나가는 거야. 친정 빚이 우리 아들한테 옮겨붙기 전에 당장 도장 찍고 맨몸으로 꺼져. 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합의서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충격으로 손을 떠는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저는 떨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읽고 있었어요. 한 조항 한 조항 아주 꼼꼼하게요. 그러다 한 조항에서 제 눈이 멈췄습니다. 제5조 갑과 을은 각자 명의의 채무는 각자 부담하며 상대방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각자 명의의 채무는 각자 부담한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조항을 친정빚이 자기들한테 옮겨오는 걸 막으려고 넣었을 겁니다. 망한 친정의 빚을 아들이 떠안지 않게 하려고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친정은 망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이 집안의 수십억 빚이 사실은
제 친정법인의 보증으로 떠받쳐지고 있다는 거요. 이 조항은 그들에게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제게 칼이었지요. 각자 명의의 채무는 각자 부담한다는 그 한 줄이 제가 시댁의 자금줄을 합법적으로 끊어낼 가장 날카로운 명분이 되어줄 거였습니다. 보증을 갱신하지 않아도 자금 지원을 끊어도 그건 다 각자 부담 원칙에 따른 정당한 일이 되니까요. 그들이 제 발로 이 조항을 들이민 겁니다. 저는 속으로 짧게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표정도 없이요. 어머니, 제가 합의서에서 눈을 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하실 거예요? 위자료 없이 각자 빚은 각자 책임지는 걸로요. 그래,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렇게 할 거다. 어디 한 글자라도 바꿔봐. 내가 그 꼴을 가만히 보고 있을 줄 알아? 시어머니가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자기가 무슨 함정을 파고 있는지도 모른 채요. 좋아요.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뜻대로 하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체념한 줄 알았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나는 게 두려워 순순히 응한 줄로요. 두 사람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스쳤어요. 빚더미 며느리를 위자료 한 푼 없이 깔끔하게 처리했다는 그런 안도의 웃음이었지요. 저는 합의서를 손에 든 채 복도 바닥에 쏟아진 제 옷가지를 내려다봤습니다. 10년을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토록 갖고 싶던 따뜻한 가족을 만들겠다고요. 명절마다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먹고 가방값을 대주고 빚을 갚아주고 보증을 서주고 그 모든 헌신이 지금 이 복도에 터진 캐리어 사이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미련이 들지 않았어요.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한 가닥 미련과 죄책감이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마치 젖은 행주를 뜨거운 솥뚜껑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치익 소리도 없이요. 저는 합의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여 복도에 쏟아진 제 옷가지를 하나하나 캐리어에 다시 담기 시작했어요. 뭐해? 못 알아들었어? 빨리 도장 찍고 나가라니까. 이 집에 내 자리 없어. 시어머니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옷을 담으면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걸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폭언이, 남편의 모든 본심이 그 안에 차곡차곡 저장되고 있었지요. 캐리어 지퍼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지퍼 소리가 복도에 길게 울렸어요. 그건 어쩐지 10년이라는 긴 문장의 마지막 마침표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한 번씩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제가 곧 무릎이라도 꿇고 빌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제 얼굴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애원도요. 그 무표정이 두 사람을 잠깐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몰랐어요. 그 무표정 뒤에서 며칠 안에 자기들 세상을 통째로 무너뜨릴 계획표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들이 방금 제 얼굴에 던진 그 합의서가 그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어 주었다는 것도요. 저는 캐리어 2개를 양손에 나눠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현관에서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 기회에 돈 많고 빚 없는 새 여자랑 새 출발하면 딱이지. 너랑은 처음부터 안 맞았어. 소파에 누워 발톱을 깎으며 제 남편이 한 말입니다. 제가 그 집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그 말 뒤에 제가 무엇을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장과 골프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캐리어를 다시 복도에 내려놓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딜 들어와 하고 막아섰지만 저는 그 옆을 그냥 지나쳤어요. 도장을 찍으려면 안방에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제 인주와 도장이 그 집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순순히 도장을 찍으러 들어가는 줄 알고 더는 막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발톱깎이를 들고 발을 소파 팔걸이에 척 올린 채로요. 똑똑 발톱 깎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제가 안방으로 향하는데 남편이 누운 채로
비아냥거렸어요. 잘 생각했어. 친정 빚쟁이들 들이닥치기 전에 깔끔하게 갈라서는 게 서로 좋지. 질질 끌어봐야 뭐해.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한마디 더 보탰어요. 마치 못 박듯이요. 솔직히 말하면 이 기회에 잘 됐어. 나도 이참에 돈 많고 빚 없는 새 여자랑 새 출발 좀 하자. 너랑은 처음부터 영 안 맞았잖아. 너무 촌스럽고 재미없어서. 새 여자, 새벽 1시 47분 호텔 라운지에 그 여자 말이겠지요. 저는 그 말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제 도장과 붉은 인주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짐은 다 싸면서도 화장대 깊숙한 서랍은 미처 못 챙겼던 모양이에요. 저는 인주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아까 그 합의서를 꺼냈어요. 복도에서 제 얼굴에 날아들었던 그 종이를요. 화장대 위에 합의서를 펼치고 도장에 인주를 묻혔습니다. 붉은 인주가 도장 끝에 진하게 베어들었어요. 저는 합의서의 날일란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제오조, 각자 명의의 채무는 각자 부담한다. 그 조항이 거기 그대로 박혀 있었지요. 저는 그 위로 도장을 가져갔습니다. 쾅! 망설임 없이 찍었습니다. 붉은 도장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박혔어요. 그 소리에 거실에 있던 두 사람이 흠칫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 문 쪽으로 와서 들여다봤어요. 오, 이제야 정신 차렸네. 진작 그럴 것이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장 찍힌 합의서 정본을 곱게 접어 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화장대 위에 있던 사본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걸 안방 문가에 선 시어머니 발밑에 툭 던졌어요. 이건 어머니 보관용이에요.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그걸 주워들었습니다.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빚더미 며느리를 내쫓았다는 그 승리감에 젖은 얼굴로요. 그 양반은 자기가 손에 쥔 게 이긴 패가 아니라 자기 목을 조를 올감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지요. 저는 안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두 사람은 제가 그냥 나가는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베란다 구석에서 멈춰 섰습니다. 거기 먼지를 뒤집어 쓴 골프백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남편이 거래처 접대한답시고 제 카드로 산 비싼 골프 클럽이요. 저는 골프백에서 아이언 하나를 천천히 뽑아 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손에 쥐니 차갑고 단단한 쇠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걸 들고 거실 중앙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어요. 두 사람이 영문을 몰라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너 뭐해? 남편이 발톱깎이를 든 채 몸을 일으켰어요. 시어머니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또각 제 구두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그리고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그 거대한 화면 앞에 섰습니다. 5천만 원짜리 초대형 TV와 최고급 홈시어터 세트였습니다. 남편이 사장이 이 정도는 갖춰야 거래처가 무시 안 한다며 사달라고 졸랐던 거지요. 물론 결제는 제 카드로 했고요. 그 최대형 TV의 검고 매끄러운 화면이 거실 불빛을 받아 거울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 화면에 골프채를 든 제 모습이 비쳤어요. 명희야, 너 미쳤어? 그거 얼마짜린데?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은 그 와중에도 얼마짜린데를 먼저 외치더군요. 저는 그 외침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얼마짜리지요? 5천만 원짜리. 그것도 내 돈으로 산. 저는 골프채를 어깨 뒤로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내 돈으로 산 내 물건이에요. 그러고는 풀스윙으로 화면을 향해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쾅! 요란한 파열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검은 화면이 거미줄처럼 쩍 갈라지더니 다음 순간 와장창 무너져 내렸어요.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카펫 위로, 소파 위로, 두 사람 발치까지요. 거실 등 불빛이 그 파편들 위에서 잘게 부서졌습니다. 으악! 두 사람이 비명을 지르며 소파 뒤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기고만장하던 그 얼굴들이 순식간에 사색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주저앉았고 남편은 소파 뒤에 웅크린 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골프채를 손에 든 채로 박살난 홈시어터를 바라봤습니다. 그 검은 화면이 지난 10년 같았어요. 매끈하고 비싸 보이지만 한번 후려치니 이렇게 와장창 무너지는, 겉만 번지르르 하던 그 가짜 가족처럼요. 이 인연이 정말 미쳤나? 시어머니가 파편 사이에서 악을 썼습니다. 저는 천천히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퇴직금이에요. 제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두 사람을 더 얼어붙게 만든 모양이었어요. 10년이요. 제가 이 집에서 식모처럼 산 10년. 그 세월의 퇴직금을 방금 부순 저 고철 덩어리로 치겠습니다. 저는 손에 든 골프채를 박살난 파편 위에 툭 던졌습니다. 쇠가 유리 위에 떨어지며 챙그랑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거실에 길게 울렸습니다. 너 가만 안 둬. 기물파손으로 신고할 거야. 남편이 소파 뒤에서 소리쳤어요.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옅게 웃었어요. 신고하세요. 그 홈시어터 세트 명의가 누구 앞으로 결제된 건지 카드 내역 한번 떼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왕 신고할 거면 방금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도 같이 신고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건 다 여기 들어있거든요. 저는 코트 주머니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다시 한번 굳었어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그제야 든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그들은 자기 입으로 폭언을 쏟았고 자기 손으로 합의서를 내밀었고 자기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왔으니까요. 저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을 피해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또각 파편 사이로 제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 뒤에 웅크린 채 저를 막을 엄두도 못 냈어요. 저는 복도에 세워둔 캐리어 2개를 양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현관문을 등 뒤로 닫았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요.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비밀번호는 이제 제가 알 필요도 없는 번호였지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안에서 두 사람이 부서진 거실을 보며 뭐라 떠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캐리어를 끌고 들어섰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벽면이 거울이었지요. 거기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10년 동안 식모처럼 살던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화장기는 여전히 없었고 옷차림도 수수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언가에서 풀려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감옥에서 막 출소한 사람처럼 묘한 해방감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한층 한층 내려갔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잔뜩 웅크리고 있던 어깨가 그제야 펴졌어요. 그런데 그 해방감 속에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이 풀려서 통쾌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 홈시어터를 부순 건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일종의 선언이었어요. 내가 된 돈으로 산 물건은 내 것이다. 그리고 이 집안을 떠받치던 그 모든 돈도 결국 내 손에 달려 있다. 그 선언을 두 사람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준 거지요. 저 홈시어터 한 대는 앞으로 무너질 것들의 아주 작은 예고편일 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차갑고 맑은 공기였습니다. 그 집안의 텁텁한 기름 냄새, 향수 냄새, 침 튀기던 폭언의 공기와는 전혀 다른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큰 길로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코트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긴 녹음 파일 하나가 저장돼 있었어요. 제목도 없이 그저 날짜와 시간만 적힌 파일이요. 그 파일 안에는
시어머니의 모든 폭언과 남편의 모든 본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2군데예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러고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택시 한 대가 제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트렁크에 싣고 뒷좌석에 올랐어요. 기사님이 어디로 모실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강남이요. 새로 지은 빌딩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그 집이, 그 동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10년을 산 동네였는데 어쩐지 이미 아주 오래전에 떠나온 곳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가방 속 도장 찍힌 합의서를 가만히 떠올렸어요. 명의가 두고 간 통장이랑 법인카드, 이거 다 우리 거 아니야? 빈손으로 나간 년이 뭐 어쩌겠어. 제가 두고 온 핸드백을 뒤지며 남편이 콧노래까지 부른 그날 밤, 저는 강남 신사옥 펜트하우스에서 법무팀과 재무팀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2사람이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 제가 무엇을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집을 나선 그날 밤 2사람은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요. 박살난 홈시어터 파편이 그대로 카펫에 널린 거실 한가운데서 2사람은 비싼 샴페인을 땄다더군요. 빚더미 며느리를 위자료 한 푼 없이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이제 아들은 병원장 댁 딸과 새 출발할 일만 남았다고요. 시어머니는 내가 진작에 내쳤어야 했어 하며 잔을 들었고 남편은 엄마, 우리 이제 펴고 살자 하며 건배했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제가 화장대에 두고 간 핸드백을 뒤졌습니다. 급하게 짐을 싸느라 제가 작은 핸드백 하나를 안방에 두고 나왔거든요. 그 안에 제 명의 마이너스 통장과 법인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멋대로 챙겼어요. 이거 봐. 마이너스 통장이랑 법인 카드. 빈손으로 나간 년이 이걸 두고 갔네. 어차피 내가 사장인데 이거 내가 써도 되는 거잖아. 그러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을 나섰답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 호텔 라운지의 여자, 병원장 댁 딸한테 명품 시계를 사주러 갔지요. 제 법인 카드를 들고요. 같은 시각 저는 강남 50층 신사옥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보안 요원이 저를 알아보고 깎듯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그대로 끌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50층을 누르고 곧장 임원실로 향했습니다. 임원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넓은 사무실에 대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강남 야경이 펼쳐졌고요. 저는 캐리어를 한쪽에 세워두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미리 대기시켜둔 법무팀과 재무팀 실무자들이었어요. 지금 올라오세요. 시작합니다. 30분도 안 돼 사람들이 임원실에 모였습니다. 법무팀 팀장, 재무팀 팀장, 그리고 실무자 몇이요. 저는 그들 앞에서 가방을 열고 도장 찍힌 이혼 합의서 정본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 옆으로 시댁과 연결된 금융 서류들을 쫙 늘어놓았어요. 보증 내역, 자금 지원 내역, 만기 일정표까지요. 이 합의서를 보세요. 저는 합의서의 제호조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각자 명의의 채무는 각자 부담한다. 상대방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오늘 이 조항에 쌍방이 날인했습니다. 법무팀장이 합의서를 꼼꼼히 들여다봤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사장님, 이 조항이면 시댁 측에 제공해온 모든 보증과 자금 지원에 대해 우리 쪽이 더 이상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게 명확히 정리됩니다. 갱신 거절의 정당한 근거가 됩니다. 맞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한 항목씩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째, 남편 회사, 그러니까 유통법인 앞으로 우리 친정법인이 서준 보증 20억, 만기가 곧 돌아옵니다. 갱신하지 마세요. 신규 여신, 추가 자금 지원, 전부 오늘부로 전면 중단합니다. 재무팀장이 받아 적었습니다. 둘째, 시어머니 아파트,
그 담보대출에 우리 쪽 자금 지원과 연대 보증이 묶여 있어요. 그것도 갱신 거절하고 회수 절차에 들어가세요. 셋째, 시동생 운영자금 지원분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지시를 내리는 동안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화풀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감정으로 하는 일이었다면 손이 떨렸겠지요. 하지만 이건 합법적인 절차였습니다. 만기가 돌아온 보증을 갱신하지 않는 것, 신규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당한 권리였어요. 더구나 두 사람이 제 발로 각자 부담 조항의 도장까지 찍어줬으니까요. 법무팀장이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부사장님, 절차상 흠결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시댁 측이 나중에 며느리가 보복으로 자금을 끊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녹음을 해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날 현관에서 녹음한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임원실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쫄딱 망한 빚쟁이 집안 구석에서 밥벌레처럼 얹혀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당장 도장 찍고 맨몸으로 꺼져. 이어 남편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내 친정 빚더미 앉은 마당에 내가 왜 너랑 살아야 돼? 우리 그만 정리하자. 저는 재생을 멈췄습니다. 먼저 저를 내친 건 저쪽입니다. 도장도 저쪽이 내밀었고요. 저는 그저 합의 내용대로 각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우리 법인의 의무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보복이 아니라 합의 이행이지요. 법무팀장이 옅게 웃었습니다. 완벽합니다. 부사장님. 다음으로 저는 카드 문제를 처리했어요. 남편이 제 핸드백에서 법인 카드를 무단으로 챙겨갔습니다. 지금 그 카드로 어딘가에서 결제를 하고 있을 거예요. 즉시 분실도용으로 신고하고 정지시키세요. 그리고 정지 직전까지 그 카드로 결제된 내역은 전부 백업해 두세요. 무단 사용 증거가 될 테니까요. 재무팀 실무자가 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통화를 들으며 속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쯤 남편은 그 여자 앞에서 명품 시계를 결제하려고 카드를 내밀고 있겠지요. 그리고 그 카드가 거절되는 순간 그 여자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를요.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지시가 끝나자 재무팀장이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시뮬레이션 그래프가 떴어요. 시댁의 자산 가치가 우리 친정법인의 자금 지원이라는 방패가 사라진 뒤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선이 뚝뚝 떨어졌어요.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 선은 점점 가팔라지며 마이너스 영역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부사장님, 첫 만기가 돌아오는 게 며칠 뒤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저 선 하나하나가 사실은 제 지난 10년이었어요. 제가 그 집에 쏟아부은 돈, 헌신, 시간, 그게 그동안 저 선을 떠받치고 있었던 거지요. 이제 제가 손을 떼니 선은 제자리를 찾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빠지자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임원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어요.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펜트하우스에서 봤던 그 야경이요. 그때는 손끝에 결심만 고여 있었는데 이제는 그 결심이 실제 절차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저는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해방감에 들뜬 얼굴도 아니었고 복수심에 일그러진 얼굴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을 시작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차분하고 단정한요. 저는 그동안 늘 누군가를 위해 일했어요. 무능한 남편을 위해, 욕심 많은 시어머니를 위해, 그 가짜 가족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명희냐? 그 집 일은 잘 정리됐냐? 아버지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늘 일에 미쳐 살아 딸에게 따뜻한 가정을 못 줬다고 평생 미안해하던 그 무뚝뚝한 양반이요. 저는 잠깐 말이 없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다 정리됐어요. 깨끗하게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어요. 고생했다. 그동안 애비가 미안했다. 너를 그런 집에 보내서. 저는 창밖 야경을 보며 웃었어요. 처음으로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회사 일도 제 인생도요.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다가 짧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라면 잘할 거다. 우리 명희가 누구 딸인데.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발 아래 도시의 불빛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어요. 저 불빛 어딘가에서 남편은 거절된 카드를 손에 쥐고 당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부서진 거실에서 샴페인에 취해 잠들었을 테고요. 두 사람은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있겠지요. 빚더미 며느리를 깔끔하게 처리했다고요. 하지만 진짜 시작은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였습니다. 만기가 돌아오고 카드가 정지되고 갱신이 거절되고 가압류가 시작되는 그 모든 절차가 조용히 그러나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두 사람은 그게 천재지변처럼 갑자기 닥친 불운인 줄 알겠지요. 그게 사실은 자기들이 제 얼굴에 던진 합의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는 걸 끝내 모를 겁니다. 저는 임원실 책상으로 돌아가 도장 찍힌 합의서 정본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붉은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서류 봉투에 넣어 책상 서랍 깊숙이 넣고 잠갔습니다. 이건 앞으로 두고두고 쓸 가장 깔끔한 무기였으니까요. 서랍을 잠그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멀었는데도 도시는 깨어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등지고 임원실을 나섰습니다. 또각또각 제 구두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어요. 며칠 전 그 집 부엌에 서 있던 발과 같은 발인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곳을 딛고 있었습니다. 오직 제 능력으로 쟁취할 내일을 향해서요.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통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서늘하고도 우아한 웃음이었어요. 내일이면 저쪽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였습니다. 카드가 왜 안 돼? 다시 긁어봐요, 빨리. 명품 매장에서 거절된 카드를 손에 쥔 채 제 남편이 식은땀을 흘리던 그 순간부터 시댁의 세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떠난 바로 다음 날 그 집에서 벌어진 난장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집을 나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박살난 유리 파편이 그대로 널린 거실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전날 밤 샴페인을 너무 마신 탓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카페 뒤에 흩어진 홈시어터 파편을 보며 처음으로 묘한 불길함을 느꼈다더군요. 거실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늘 제가 분주히 움직이며 채우던 그 소리가 그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정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식모 같은 년 없어도 우리끼리 잘 산다 하며 콧방귀를 뀌었지요. 시어머니는 해장국을 끓이라는데 끓일 사람이 없자 짜증을 냈고 남편은 늦잠을 자다 일어나 그 여자한테 줄 시계를 사러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어제 챙긴 제 법인 카드를 지갑에 넣고요. 그날 오전 남편은 강남의 명품 시계 매장에 갔습니다. 그 여자 병원장 댁 딸과 함께요. 3천만 원짜리 시계를 골랐다더군요. 그 여자 손목에 채워주며 우쭐대고 싶었겠지요. 점원이 결제를 하려고 카드를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거절. 다시 한번 해주세요. 남편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점원이 다시 긁었어요. 또 거절. 단말기 화면에 사용 정지된 카드입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여자가 옆에서 오빠, 왜 그래? 하고 묻는데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카드를 다시 긁어달라고만 했답니다. 카드가 왜 안 돼? 다시 긁어봐요, 빨리.
하지만 몇 번을 긁어도 마찬가지였지요. 그 카드는 그날 새벽 제가 분실도용으로 신고해 정지시킨 카드였으니까요. 남편이 무단으로 챙겨간 제 명의의 법인 카드요. 그가 그걸로 결제하려던 내역까지 전부 백업되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 여자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시계를 못 사고 빈손으로 돌아섰지요. 그 여자가 오빠, 요즘 회사 어려워? 하고 떠보듯 물었고 남편은 얼버무리며 식은땀만 흘렸답니다. 매장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그 여자가 어떤 눈으로 봤을지요. 그런데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남편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줄줄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주거래 은행에서 온 통보였습니다. 귀사 앞 지급보증 만기 도래, 갱신 거절 통보드립니다. 신규 여신 및 추가 자금 지원 중단 안내, 대출 만기 연장 불가 통보, 문자가 한 통, 두 통, 세 통, 끝없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무슨 영문인지 몰랐어요. 은행에 전화를 걸어 따졌지요. 내가 왜 갱신이 안 되냐고요. 은행 직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귀사에 제공되던 보증인이 갱신을 거절하셨습니다. 보증 없이는 여신 유지가 어렵습니다. 보증인, 그 보증인이 누구였는지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였지요. 정확히는 제 친정법인이었어요. 10년간 그 회사를 떠받치던 보증이 만기가 돌아오는 순간 모조리 갱신 거절된 겁니다. 그제야 남편은 자기 회사가 처가 보증으로 굴러가던 모래성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사이 만기가 돌아온 채무들이 줄줄이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낮잠을 자던 시어머니 아파트 현관문에는 어느 날 갑자기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어요. 시뻘건 가압류 딱지를 현관문에, 가전제품에, 가구에 사정없이 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옷바람으로 뛰어나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악을 썼지만 집행관은 서류를 내밀며 담담하게 말했답니다. 연대보증분 회수 절차입니다. 보증인이 갱신을 거절하셨습니다. 또 그 보증인이었지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며느리 이름 석자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빨간 딱지는 이미 집 안 곳곳에 붙어 있었으니까요. 그 양반이 제 카드로 산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에도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장은 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제 자금줄이 끊긴 회사는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했어요. 운영자금이 바닥난 거지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줬고 거래처 대금도 막지 못했습니다. 며칠 만에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됐어요. 사무실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고 직원들이 밀린 월급 달라고 멱살을 잡고요. 혼비백산한 두 사람은 뒤늦게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금매로라도 내놓으려 했지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이미 가압류가 걸려 있어서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자산이 묶여버린 겁니다. 손쓸 방법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그제야 자기들이 무슨 짓을 당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다니던 두 사람 눈앞에 신문기사 하나가 들어왔어요. 경제면 일면이었습니다. 대문짝만한 제목으로요. 중견 제조기업 강남 한복판 500억대 신사옥 매입 본사 확장 이전. 그 아래로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과 그 옆에 선 이명희 부사장. 제 사진이었어요. 신사옥 앞에서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찍은요. 시어머니는 그 기사를 들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기사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던 그 양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구사옥 매각은 부도가 아니라 사세 확장을 위한 전략적 구조조정이었으며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시어머니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친정은 망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빈손으로 내쫓은 며느리는 개털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대한 회사를 떠받치던 거물급 경영인 부사장이었어요. 자기 집안의 모든 빚을 손끝 하나로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 사람을 자기가 침을 튀기며 내쫓은 겁니다. 도장까지 손에 쥐어주면서요. 이게 무슨... 시어머니는 입에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신문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남편은 더했습니다. 기사 속 제 사진을 보며 머리털을 쥐어뜯었어요. 부사장이었다고? 명의가 그 회사 부사장이었다고? 남편은 10년을 함께 살면서도 제가 그저 돈 많은 집 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돈줄을 실제로 쥐고 흔드는 사람이 저라는 걸 부엌에서 노트북으로 들여다보던 게 자기 회사 장부만이 아니었다는 걸 끝내 몰랐던 거지요. 그 사람은 괴성을 지르며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여자마저 떠났습니다. 병원장 댁 딸이요.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문이 돌자 그 여자는 미련 없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차단됐어요. 빚더미에 앉은 남자한테는 1초도 머물 이유가 없었던 거지요. 남편이 그토록 우월감을 느끼려고 매달렸던 그 뼈대 있는 집안은 그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서, 한지영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마다 한우 세트를 자랑하던 그 동서요. 시댁이 부도났다는 소식이 돌자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움을 청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동서는 첫 통화에서 매정하게 끊어버렸다더군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도 사정이 어려워서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가 자초하신 일 아니에요? 그러고는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명절마다 친정덕을 내세우며 우쭐대던 그 동서가 위기가 오자 제일 먼저 손절한 거예요. 비교 모욕의 도구로 저를 끊임없이 저울질하던 사람이 정작 시댁이 무너지자 가장 먼저 시댁을 버린 거지요. 그 아이러니에 시어머니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떠받들던 집안 좋은 며느리가 알고 보니 가장 먼저 도망칠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희망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였어요. 자기들이 침을 튀기며 내쫓은 골프채로 홈시어터를 박살내고 나간 바로 그 며느리요. 두 사람은 그제야 제가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친정이 거대 기업이고 제가 부사장이니 저한테 빌면 살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강남 신사옥으로 달려왔습니다. 며칠 사이 두 사람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어요. 빚쟁이들을 피해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끼니도 거른 채였습니다. 단정하던 시어머니의 머리는 산발이 됐고 남편의 얼굴은 며칠 새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초췌한 빚쟁이의 모습으로 화려한 대리석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날 50층 임원실에서 그 소식을 보고받았습니다. 부사장님, 1층 로비에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막무가내로 들어오려고 하셔서 보안팀이 제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강남의 햇살이 신사옥 유리벽에 부딪혀 눈부시게 빛나던 오후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장 매무새를 단정히 가다듬고요.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한번 봤어요. 화장기 없던 며느리는 거기 없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부사장 이명희가 거울 속에 서 있었지요. 저는 임원실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며칠 전 그 집 현관에서 듣던 말들을 떠올렸어요. 개털, 빚쟁이, 밥벌레, 맨몸으로 꺼져. 그 말들이 이제 누구에게 돌아갈 차례인지를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1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50층, 49층, 48층, 한 층 한 층 내려갈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차분해졌어요. 거울처럼 매끄러운 엘리베이터 벽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옅게 웃었어요. 분노도 흥분도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저 마침표를 찍으러 가는 사람의 단정하고 서늘한 웃음이었지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로비에서는 며칠 전 저를 내쫓은 두 사람이 보안 요원에게 붙들린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빚더미를 끌어안고 산발이 된 채로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이제야 온몸으로 깨달은 채로 말입니다. 띵!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명희야, 늙어서 잠깐 노망이 났던 거다.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대리석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구두코에 매달린 시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며칠 전 제 짐을 걷어차며 침을 튀기던 그 입으로요. 신사옥 로비에서 제가 그 두 사람을 어떻게 내보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로비로 걸어 나갔어요. 또각 대리석 바닥 위로 제 구두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 차림이었지요. 화장기 없던 며느리도 부엌에 갇혀있던 식모도 아니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두 사람이 있었어요. 보안 검색대를 막무가내로 뚫고 들어오려다 건장한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였습니다. 두 사람의 몰골은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웠어요. 시어머니는 머리가 산발이 됐고 옷은 며칠을 갈아입지 못한 듯 구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어요. 며칠 새 10년은 늙어버린 빚쟁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걸어 나오자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며칠 전에 그 오만함이 없었어요. 침을 튀기며 삿대질하던 시어머니도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던 남편도 거기 없었습니다. 거기 있는 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의 절박함 뿐이었어요. 명희야, 시어머니가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치고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제 발밑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제 날렵한 구두코에 매달리며 눈물 콧물을 쏟았습니다. 명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늙어서 잠깐 노망이 났던 거야. 신문 보고 내가 오해를 했어. 친정이 망한 줄 알고 내가 미쳤지.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응? 우리 식구잖니? 한 식구잖아. 한 식구. 그 말을 제 짐을 복도에 걷어차며 밥벌레라 하던 입으로 다시 하더군요. 남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손바닥에서 피가 나도록 싹싹 빌었어요. 명희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자격지심에 미쳐서 정신이 나갔었어.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부부였잖아. 10년을 같이 산 부부잖아. 제발. 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 그들이 저를 내려다보던 그 위치에 이제 제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가 서 있던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위와 아래가 완벽하게 뒤바뀐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들의 정수리를 내려다봤어요. 산발이 된 시어머니의 머리, 손바닥에 피가 맺힌 남편의 손. 며칠 전 같았으면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토록 갖고 싶던 식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도 잃지 않았어요. 미움도 연민도요. 그저 끝났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두 사람 앞 대리석 바닥에 무심하게 툭 던졌어요.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든 종이들이 입구로 비죽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그걸 집어들었어요. 펼쳐보던 두 사람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봉투 안에 든 건 두 사람이 앞으로 온전히 감당해야 할 채무 내역서였어요. 수십억 원의 빚, 그리고 그에 딸린 이자 청구서, 각자 명의의 채무는 각자 부담한다는 그 합의서 조항에 따라 이제 누구에게도 떠넘길 수 없게 된 빚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명희야, 이게 다 뭐야? 시어머니가 채무 내역서를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로비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도장 찍으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합의서 5조요. 각자 명의의 채무는 각자 부담한다. 어머니가 직접 제 얼굴에 던지신 거예요. 친정빚이 아들한테 넘어올까봐 넣으신 조항이었지요.
그런데 친정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집안을 떠받치던 그 모든 보증과 자금이 전부 제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고 말을 이었어요. 이제 그 돈줄이 끊겼으니 빚은 어머니와 남편 명의로 고스란히 남았네요. 각자 부담.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짐승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봉투 속 이자 청구서를 보며 눈을 부릅떴어요. 이걸 우리더러 어떻게 갚으라고. 그 사람은 그제야 자기가 무단으로 챙겨간 그 카드 한 장이, 침을 튀기며 던진 그 합의서 한 장이 어떤 결과로 돌아왔는지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제 발치로 기어왔어요. 제 치맛자락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명희야, 제발. 이걸 다 갚을 능력이 우리한텐 없어. 너밖에 없어. 너만 도와주면 우린 식구잖니. 가족이잖아.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 손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며칠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한마디를요. 가족이요?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차가웠던지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10년간 제 피를 빨아먹던 분들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니 참 뻔뻔하시네요. 이제 그 빚더미 안에서 두 분끼리 아주 완벽한 가족으로 잘 살아보세요. 서로 의지하면서요. 그러고는 몸을 돌렸어요. 더는 두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가 명희야, 명희야 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여보, 잘못했어, 여보 하고 울부짖는 소리도요. 저는 손을 가볍게 들어 보안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늘한 손짓 하나였어요. 그러자 대기하던 보안 요원들이 비명을 지르는 두 사람을 양옆에서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요원들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나, 명희야, 제발. 시어머니가 끌려가며 악을 썼습니다. 채무 내역서를 손에 꼭 쥔 채로요.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끌려가지 않으려 버텼지만 요원들이 그를 일으켜 회전문 쪽으로 끌고 갔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화려한 대리석 로비를 가로질러 회전문 밖으로 단호하게 끌려나갔습니다. 며칠 전 제 짐이 그 집 복도에 내동댕이 쳐졌듯이요. 회전문이 두 사람을 밀어내자 두 사람은 신사옥 앞 차가운 아스팔트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봉투에서 쏟아진 채무 내역서가 바람에 흩어졌어요. 두 사람은 그 종이들을 황급히 끌어모으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샴페인을 터뜨리며 의기양양하던 두 사람이 빚더미 종이를 끌어안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모습이었지요. 저는 로비 안쪽에서 통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스팔트에 널브러진 두 사람, 바람에 흩날리는 채무 내역서, 그걸 붙잡으려 허우적대는 손들, 그 풍경을 저는 아무 감정 없이 바라봤어요. 통쾌하지도 가엾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땅히 돌아갈 자리로 돌아간 것뿐이라는 생각이었어요. 10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갖고 싶던 따뜻한 가족을 만들겠다고 부엌에 갇혀 식은 밥을 먹으며 버틴 10년. 그 10년이 이제 이 로비 통유리창 너머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가짜였던 가족은 가짜답게 무너졌어요. 저는 창에서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등 뒤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의 오열이 아득하게 멀어졌어요. 두꺼운 통유리가 그 소리를 거의 다 막아주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들의 세상과 제 세상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었으니까요. 저는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또각, 제 구두 소리가 화려한 대리석 위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그 소리가 더 이상 부엌의 식모가 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건물의 주인이 내는 소리였지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직원 하나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두 분 경찰을 부를까요? 업무 방해로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두세요. 다시는 못 들어오게 출입만 막아주시고요. 더 엮일 것도 없어요.
저들과는 이제 단 한 줄의 인연도 남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채무 내역서를 손에 쥐어보낸 것으로 모든 정사는 끝났습니다. 미움조차 사치였어요. 그들에게 쓸 감정이 제겐 더 이상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서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로비 통유리창 쪽을 돌아봤어요. 흐릿한 유리 너머로 두 사람이 여전히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멀어지는 풍경이었지요. 저는 5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닫히는 문틈 사이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책의 한 챕터가 덮이듯이요.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울 같은 벽면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단정한 정장,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평온한 얼굴. 거기엔 더 이상 상처받은 며느리도 분노한 아내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인생을 온전히 되찾은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텅 비어 있었지만 그건 허전한 비어 있음이 아니었어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가벼운 비어 있음이었습니다. 10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그 모든 것이 방금 그 로비 회전문 밖으로 함께 떠나간 거지요. 엘리베이터가 50층에 가까워졌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눈부신 화창한 오후의 햇살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조용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완벽한 마침표를요. 수준 안 맞는 공장집 딸려는 슬슬 정리해라. 위자료도 안 물고 깔끔하게 보내야지. 언젠가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그 속삭임을 저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말씀드리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그날 로비에서의 일이 있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수십 명의 채권자를 피해 변두리 고시원을 전전하는 신세가 됐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소문은 흘러들었습니다. 매캐한 담배 연기가 가득한 한평 남짓한 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도망자처럼 산다더군요. 한때 5천만 원짜리 홈시어터를 갖춰야 사장 체면이 선다던 그 사람이요. 병원장 댁 딸마저 떠나자 남편은 자기가 버린 아내도 새로 잡으려던 여자도 모두 잃은 채 고시원 구석에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처지는 더했습니다. 가압류로 아파트를 잃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반지하 단칸방으로 떨어졌다더군요. 그 화려하던 명품 가방도 백화점 VIP 카드도 다 빨간 딱지가 붙어 사라졌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박살난 홈시어터 파편마저 저거 비싼 거였는데 혹시 돈이 될까 싶어 챙겨왔다더군요. 그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반지하 방에서 쓰다듬으며 밤마다 피눈물을 흘린다고요. 빈털터리가 된 모자는 그 좁은 방구석에서 매일같이 싸운답니다. 서로 내 탓이다 하며 머리채를 잡고요. 시어머니는 네가 그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서 일을 그르쳤다고 하고 남편은 엄마가 신문도 제대로 안 보고 며느리를 내쫓아서 이렇게 됐다고 한답니다. 그렇게 서로를 물어뜯으며 생지옥 같은 죗값을 치르고 있어요. 손을 내미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동생 정재석 부부도 등을 돌렸어요. 명절마다 형과 비교당하면서도 어머니 편에 붙어 저를 은근히 무시하던 그들도 막상 시댁이 무너지자 모르는 척했습니다. 시댁 재산에 은근히 기대를 걸던 사람이 정작 그 재산이 빚더미로 바뀌자 발을 뺀 거지요. 시동생 정재석 부부도 가장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타산으로 묶여있던 그 가짜 가족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전해 들으면서도 더 이상 아무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반면 저는 강남 신사옥에서 매일 아침 그 화려한 로비를 가로질러 출근했습니다. 한때 두 사람이 끌려나갔던 그 회전문을 이제 매일 당당하게 드나들었어요. 저는 회사 일에 제 모든 능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부엌에 갇혀 노트북으로 익혀온 그 감각이 이제 마음껏 펼쳐졌지요. 3개월 만에 저는 회사의 연매출을 2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1,000억이던 매출이 2,000억대로요. 해외 시장을 새로 뚫었고 비효율적인 사업부를 정리했고 신사옥을 거점으로 사세를 확장했습니다. 제가 가진 재무 감각과 경영 능력이 처음으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제 이름으로 빛을 냈어요. 그동안 무능한 남편의 회사 장부나 봐주며 썩혀온 그 능력이요. 그리고 회사의 글로벌 비전 선포식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단상 중앙에 제가 섰어요. 수많은 임직원과 취재진이 객석을 가득 메웠고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어요. 떨리지도 긴장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선 사람의 평온함이 있었지요. 제 곁에는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맨손으로 회사를 일군 그 든든한 양반이요. 늘 일에 미쳐 사느라 딸에게 따뜻한 가정을 못 줬다고 평생 미안해하던 분. 아버지는 딸의 눈부신 성장을 흐뭇한 얼굴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객석을 향해 마이크를 잡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부로 제 딸 이명희를 우리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든든하게 다독여 주셨어요. 그 무뚝뚝한 손길에 저는 잠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진짜 가족은 30년을 묵묵히 곁을 지켜준 아버지처럼 말없이 어깨를 다독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요. 선포식이 끝나고 저는 새로 마련된 대표이사실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공동대표이사 이명희. 제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명패였습니다. 저는 그 명패를 손끝으로 가만히 매만졌어요.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문득 몇 달 전 텅 빈 펜트하우스 창가에서 결심을 다지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가족을 향한 갈망 때문에 10년을 견뎌온 그 상처투성이 며느리가요. 그 사람과 지금의 저는 같은 사람이면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의 굳은 표정은 이제 환하고 당당한 웃음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거짓된 애정을 구걸하던 과거의 저와 완벽하게 작별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려고, 가족으로 인정받으려고 제 모든 걸 쏟아붓던 그 이명희와요. 이제 저는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었습니다. 대표이사실 통유리창 너머로 강남 시내가 펼쳐졌습니다. 화창한 오후의 햇살이 도시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성공적인 해외 수출 계약서였어요. 저는 거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공동대표이사 이명희. 또렷한 글씨로요. 펜을 내려놓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를 올가매던 그 착취의 굴레를 영원히 끊어냈다는 거리요. 오직 제 실력으로 일군 온전한 제 삶을요. 가끔, 정말 가끔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갖고 싶던 따뜻한 가족이라는 게 끝내 환상이었을까 하고요. 어린 시절 텅 빈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던 그 아이가 평생 그 빈자리를 메우려다 10년을 잘못된 곳에 쏟아부은 거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따뜻함은 누가 거짓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진짜 가족은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알았습니다. 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누가 주는 사랑도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걸요. 이제 저는 저를 사랑합니다. 제 능력을, 제 판단을, 제 단단함을요. 그러니 더는 누구의 애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진 거지요. 저는 대표이사실을 나섰습니다. 스카이라운지로 향하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또각, 또각. 제 구두 소리가 햇살이 쏟아지는 복도에 힘차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부엌의 식모가 내던 소리도 모욕을 참으며 견디던 며느리의 소리도 아니었어요. 복도 끝 통유리창 너머로 강남의 화창한 햇살이 한가득 쏟아졌어요. 저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는
한때 저를 짓누르던 그 모든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만들어갈 눈부신 내일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친정이 망한 줄 알고 저를 내쫓은 그 사람들에게 제가 돌려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설거지 하시던 손 잠시 멈추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인생톡톡 시청자 여러분, 이명희의 10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구걸하느라 자신을 잃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고, 진짜 존엄은 내 두 발로 서는 데서 나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